우리나라 삼국지. 제31부 대화의 백제기. 비후국에 머물면서 왕을 도와 내체에 힘쓰던 어느 날, 목대림은 대화국에 다녀오는 가야사신을 통해서 대화국의 새로운 왕이 진시성을 가진 백제인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지난날 유배를 떠났던 진정의 모습이 떠올랐다. 진정은 목대림과 같은 스승 밑에서 동문수학한 절친한 벗이었다. 목대림은 진정이 정권을 잡고 권세를 누릴 당시 그와 함께 어울리며 방탕한 생활을 했었다. 진정과 어울린다는 사실을 못마땅하게 여긴 그의 아버지는 별 수단을 다하여 둘 사이를 떼어놓았다. 그 덕분에 목대림은 진정이 왕명에 의해 처벌당할 때 무사할 수 있었지만 항상 그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 진정이 우두성으로 유배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목대림은 그를 만나기 위해 몰래 도성을 빠져나와 우두성으로 갔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진정이 탁순국으로 떠난 후였다. 그 후 두 사람은 연락이 끊겼다. 목대림은 대화국의 신왕이 진정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지금 근기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화국이야말로 주변을 압도하는 기세를 보여주고 있사옵니다. 우리나라가 주변국들의 견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대화국과 같은 강국과 우호 관계를 맺어둘 필요가 있사옵니다. 비후국왕은 목대림의 뜻에 찬성했다. 그대의 말이 옳소. 그렇다면 대화국의 사신을 보내어 과일의 뜻을 전하도록 하오. 이번에는 소신이 직접 다녀오겠사옵니다. 비후국왕은 목대림이 몸소 사신으로 가겠다고 나서자 의아해서 물었다. 굳이 그대가 갈 필요가 있겠소? 그대는 이 나라의 중추요. 그대가 자리를 비우면 조정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는 어찌한단 말이오? 대화국과 친교를 맺는 일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옵니다. 소신이 직접 나서야만 안심이 되옵니다. 목대림이 단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비후국왕은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목대림은 육로를 이용해서 축자로 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본주로 건너갔다. 대화국에 당도한 목대림은 성문을 지키는 관리에게 비후국에서 온 사신임을 밝히고 국왕을 아련하게 해달라고 청했다. 대화국왕 진정은 비후국에서 사신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불러 의논했다. 비후국은 구주에 있는 나라라 들었어. 그들이 사신을 보내왔다니 어찌 상대하면 좋겠소? 진정의 오랜 근신인 황전빌이 신중한 태도로 대답했다. 비후국은 근래에 들어 강성해지고 있는 나라이옵니다.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두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대신 노가별도 같은 의견이었다. 비후국 왕은 사리가 분명하고 백성을 아낄 줄 아는 어진 임금이옵니다. 만일 비후국과 사이좋게 지낸다면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진정은 사신의 입성을 허락하고 궁으로 맞아들이게 했다.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목대림은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만에 하나 대화국왕이 진정이라면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성문으로 마중을 나온 노갸벌을 따라 궁으로 들어오면서도 목대림은 생각이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대전에 들어선 목대림은 대화국왕 앞으로 나아가 사신으로서 이해를 갖추었다. 목대림은 가슴이 뛰어 감히 눈을 들어 대화국왕을 쳐다볼 수 없었다. 그때 그의 귀에 낯익은 음성이 들려왔다.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어. 비후국 왕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기쁘기 한량없소. 꿈속에서도 잊은 적이 없었던 진정의 목소리였다. 비록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목대림은 고개를 들고 대화국왕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순간 그는 외롭게 산길을 지키고 있는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비록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해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진정이었다. 폐하께서는 저를 알아보시겠사옵니까? 갑작스런 질문에 사신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던 대화국왕의 눈동자가 일렁였다. 세상에, 그대는 목공이 아닌가? 대화국왕 진정은 믿기지 않는 듯 목대림의 얼굴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옥좌에서 벌떡 일어나 목대림에게 달려갔다. 도열에 있던 신하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아니, 그대를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다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왕은 감격에 겨워 목대림의 손을 덥석 움켜잡았다. 왕의 눈에는 이슬처럼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유배를 떠난 이후로 한시도 자리를 잊은 적이 없네. 목대림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왕은 목대림을 접견실로 데리고 가서 밤이 깊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다. 두 사람은 어느새 20여 년 전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먼 이국에서 극적으로 해고한 두 사람 덕분에 대화국과 비후국은 더없이 돈독한 관계가 됐다. 목대림이 비후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두 사람은 서로 서신을 교환하면서 우위를 다졌다. 목대림을 다시 만난 이후로 진정은 여러 번 왕후에게 당부했다. 만일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비후국의 대신인 목대림을 만나 앞일을 의논하시오. 그만큼 두 사람 간의 믿음은 굳건했다. 이런 연유로 해서 신공왕후는 진정의 죽음으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자 목대림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신공왕후의 서신을 받고서야 진정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목대림은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고 목 놓아 통곡했다. 어찌 이리도 허무하게 갈 수 있단 말인가. 한참을 울고 난 후에야 목대림은 지난날 진정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만일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자와 자식을 부탁하네. 후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다. 목대림은 한시라도 빨리 대화국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곧장 비후국왕에게 대화국왕이 돌아갔음을 알리고 조문사를 자청했다. 왕의 승낙을 얻어낸 목대림은 여국에게 조문사로 같이 갈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여국은 비후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떠날 마음이 없었다. 그대나 떠나시오. 난 이곳에서 남은 여생을 편안히 머물다가 가겠소. 여국은 목대림이 이번에 대화국으로 가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줄 알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에 목대림은 더 이상 권하지 못하고 백기를 통해 대화국으로 향했다.
목대림이 대화국의 토성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난 뒤였다. 목대림은 신공왕후를 찾아뵙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신공왕후는 목대림을 보자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동아줄을 잡은 듯이 마음이 든든해졌다. 폐하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데다가 태자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태자가 아직 어리니 왕후께서 섭정의 자리에 오르셔서 정사를 맡으셔야 하옵니다. 대화국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퍼져나가면 주변 나라들이 동요할 것이옵니다. 이를 막으려면 왕후 마마께서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하옵니다.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제가 볼 때 마마께서는 패왕의 기상을 타고나셨사옵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목대림의 격려의 용기를 얻은 신공왕후는 백제에서 사신이 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지금 백제의 사신이 영빈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백제 왕께서 형제 관계를 맺고자 청해왔는데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백제는 삼안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이옵니다. 백제의 힘을 등에 업는다면 오해 땅에서 대화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옵니다. 백제와의 교류를 통해 주변국들 사이에서의 입지를 넓히시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나라의 발전을 꾀하셔야 하옵니다. 신공왕후는 목대림의 조언에 따라 부조를 궁으로 불러들여 백제와 특별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백제가 외땅에 문물을 전할 때는 반드시 대화국을 우선해야 한다는 조건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대화국은 백제를 상국으로 섬기고 전시에는 군대까지 파견하기로 했다. 이때부터 대화국은 백제를 큰 나라라는 의미로 구다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신공왕후는 구조가 돌아가는 길에 답례의 의미로 대신 천웅장원을 사제로 딸려보냈다. 그리고 태자 예전별을 왕좌에 앉히고 스스로 섭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다. 목대림은 진정과의 약속을 지켜 비후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화국에 남아 신공왕후를 도왔다. 섭정의 중임을 맡은 이후로 신공왕후는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신공왕후는 먼저 목대림에게 문해숙례란 이름을 하사하고 대신으로 임명하는 한편 유능한 인물들을 등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들의 어려움을 꼼꼼하게 살폈다. 신공왕후의 선정이 지속되자 갑작스런 진정왕의 죽음으로 불안해하던 신하들도 안심하고 맡은 소임에 충실하게 됐고 백성들도 걱정 없이 성업에 매진할 수 있었다. 신공왕후는 내정뿐 아니라 외교에서도 능란한 수완을 보여주었다. 섭정에 오른 이듬해 그녀는 동요하는 주변 소국의 왕들을 토성으로 초청해 잔치를 베풀고 대화국에 복속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일깨워 주었다. 이때 그녀는 연회장의 주변에 수많은 무장 군사를 배치해서 그 위용을 보여줌으로써 딴 마음을 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무언의 협박까지 잊지 않았다. 대부분의 왕들은 신공왕후의 위험에 눌려 예전처럼 대화국에 복속하기로 다짐했다. 그날 밤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숙소로 돌아가 잠에 빠져 있었는데 대화국의 대신 장견별이 경비를 서고 있는 금이군사들의 눈을 피해 미판왕의 숙소로 찾아왔다. 장견별은 기장왕 때부터 왕을 곁에서 모셨던 구신이었다. 그런 그가 반란의 세력과 내통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장견별은 진정이 대화국에 나타나기 전부터 공주인 조키를 사모했다. 기장왕 역시 장견별을 아꼈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만 없었지 왕의 사위나 다름이 없었다. 그런데 그의 장밋빛 미래는
진정이 나타남으로써 처참히 무너져 내렸다. 기장왕과 조키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은 진정은 조키를 아내로 맞이하고 왕좌를 차지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창견별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다. 그는 진정을 증오했고 진정과 결혼한 조키를 원망했다. 하지만 창견별 역시 진정의 비범함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적대감을 표출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진정이 갑자기 죽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제야 창견별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창견별은 어린 왕을 몰아내고 왕좌를 차지할 야망을 품었다. 그러나 진정이 사라졌다고 해서 장애물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신공왕과 그녀의 후견인으로 나선 대신 문의 속내는 결코 만만치 않았다. 창견별은 한참을 고심한 끝에 외부의 세력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외적이 침입하여 나라가 혼란할 때 내부에서 군사를 일으키면 왕후의 세력을 쉽게 몰아낼 수 있으리라. 마침내 신공왕과 소국의 왕들을 도성으로 초청하자 창견별은 이를 좋은 기회로 여겼다. 그가 판단하기에 그나마 대화국에 맞설 수 있는 나라는 미판국과 인웅국 정도였다. 그 중에서도 미판왕이 야심이 큰 인물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마침내 그는 미판왕에게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하고 늦은 밤에 미판왕을 찾아온 것이다. 창견별은 신복을 시켜 준비해간 주안상을 차리게 한 후에 미판왕과 마주 앉았다. 술이 몇 순배에 돌아가 취기가 오르자 창견별이 은근히 물었다. 폐하께서는 현 정국을 어찌 보시옵니까? 과연 왕후께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리라 보시옵니까? 미판왕은 창견별이 자신의 속을 떠보는 것을 알고 딴청을 피웠다. 대화국은 외의 패자요. 비록 진정왕께서 비명에 가시기는 했지만 왕후와 신하들이 건재할 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있어 어찌 대화국의 빛나는 앞날을 의심할 수 있겠소? 창견별은 냉소를 지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미판국은 어찌 되겠사옵니까? 대화국이 강성해지면 주변에 위치한 미판국에 해가 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옵니까? 미판왕은 창견별이 전곡을 찌르자 내심 당황했으나 겉으로 내색하진 않았다. 짧게 호흡을 가다듬은 미판왕은 짐짓 농담처럼 물었다. 그대의 고견을 구하오.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겠소? 농 같은 미판왕의 말에 창견별은 정사라고 대답했다. 신을 의심치 마옵소서. 미판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옵니다. 때를 놓치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대화국은 지금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어수선한 형편이옵니다. 이 때를 노려치신다면 반드시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옵니다. 미판왕은 창견별의 눈빛을 보고 그의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님을 느꼈다. 그의 눈 속에는 분노와 증오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제가 그 폐하께 힘이 되어드리겠사옵니다. 미판왕은 오래전부터 첩자들을 파견해 대화국의 내부 사정을 염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창견별의 말이 허황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대화국에서 입지가 굳은 창견별이 내응만 해준다면 대화국을 정복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만은 않았다. 미판왕은 그제야 진지하게 창견별에게 말했다. 내 그대의 진심을 알겠소. 이제부터 앞으로의 거사를 의논합시다.
이렇게 하여 미판왕과 창견별은 손을 잡았다. 그들은 더욱 거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평소 미판왕과 교감이 있던 인웅왕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창견별이 나서 대화지역의 토호로 왕후 세력에게 감정이 좋지 않던 대신 50 현모 숭례를 같은 편으로 끌어들였다. 귀국하기 전날 미판왕은 술병을 들고 은밀히 인웅왕의 숙소를 찾아갔다. 미판왕이 예고도 없이 찾아오자 인웅왕은 황급히 일어서서 맞이하고 상좌에 앉기를 청했다. 자리에 앉은 미판왕은 인웅왕에게 술을 따라주며 마시라고 권했다. 술잔이 두 순배에 돌았을 때 미판왕은 인웅왕의 눈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대화국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요. 선왕이 죽은 이후 태자가 왕위를 잇기는 했지만 아직 젖먹이 어린아이에 불과하오. 비록 왕후가 섭정으로 나서기는 했지만 그녀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세력들 또한 만만치가 않소. 인웅왕은 이미 미판왕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미판왕은 다른 사람 밑에서 복종하고 있을 위인이 아니었다. 인웅왕은 말을 돌리지 않고 핵심을 파고 들어갔다. 지금 우리 둘이서 힘을 합쳐 대화국을 친다면 승산이 있겠소? 인웅왕이 단호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묻자 미판왕은 창견별을 떠올리며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그렇소. 우리가 거병하기만 하면 내부에서 홍할 자들이 있어. 그렇다면 시도해 볼 만하겠구려. 인웅왕의 유난히 새까만 눈동자가 돌연 번뜩였다. 인웅왕이 승낙을 하자 미판왕은 조용히 처소로 돌아왔다. 그리고 시종을 보내 창견별을 청했다. 미판왕의 부름을 받고 몰래 관사를 찾은 창견별이 미판왕에게 넌지시 일렀다. 곧 범마에 선왕의 능을 조성할 것이옵니다. 그때 능 만드는 것을 돕겠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인부로 위장한 군사들을 시켜 담노도의 적석을 범마로 운반하게 하십시오. 왕후가 능을 보기 위해서 범마로 갈 테니 그 전에 군사들을 시켜 미리 바위 틈에 무기를 숨겨두었다가 왕후 일행이 나타나면 꺼내어 들고 들이치시면 되옵니다. 왕후를 볼모로 잡은 후에 군사를 이끌고 도성으로 오시면은 제가 안에서 내응하겠사옵니다. 미판왕이 보기에도 참으로 빈틈없는 계책이었다. 자신감을 얻은 미판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간 후에 인웅왕과 밀서를 주고받으며 만반의 준비를 했다. 신공왕과 선왕의 능을 조성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판왕은 사신을 보내어 품질이 뛰어난 적석을 보내겠노라고 추청했다. 신공왕후는 미판왕의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였다. 미판왕은 창견별에 지시되고 인부로 가장한 군사들을 담노도로 보내어 적석을 배싣고 번마로 가게 했다. 창견별로부터 신공왕후가 능의 조성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번마로 출발했다는 전가를 받은 미판왕, 인웅왕과 연락을 취해 함께 군사를 일으켜 토화벌판에 집결했다. 막사에서 마주한 두 왕은 앞으로의 계책을 논의했다. 지금 우리 군사들이 인부로 위장해서 번마에 가 있어. 신공왕후가 도착하면 즉시 잡아서 인질로 삼을 것이요. 우리가 그때를 노려 대화국을 치면 창견별이 도성에서 군사를 이끌고 내응할 것이요. 인웅왕은 어쩐지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비록 계획은 완벽하다 하나 앞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요. 만일 일이 틀어진다면 두 나라의 안위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요. 먼저 기술을 하여 앞날을 점쳐봅시다. 만일 이번 거사가 성공할 것이라면 반드시 많은 짐승을 잡을 수 있을 것이요.
미판왕은 자신이 있었기에 인웅왕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각기 진을 치고 사냥할 준비를 했다. 변개가 일어난 것은 그날 밤이었다. 미판왕이 다음날 있을 사냥을 위하여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는데 밖에서 괴이한 짐승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미판왕은 무슨 일인가요?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다. 귀를 기울여 보니 괴상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잠시 후 밖에서 보초를 서던 군사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바로 막사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흉측하게 생긴 붉은 산돼지가 미판왕의 막사 안으로 들어왔다. 광기에 찬 산돼지는 날카로운 송곳니를 세우고 침상에 걸터 앉아있는 미판왕을 향해 돌진했다. 산돼지는 무자비하게 미판왕의 목에 날카로운 송곳니를 쑤셔박았다. 이때 마침 산돼지를 쫓아 막사 안으로 들어선 군사들은 이 끔찍한 장면을 보고 경악했다. 군사들은 다급히 창을 들어 산돼지의 등을 찔렀다. 산돼지는 고통스러웠는지 미판왕을 팽개친 후 천막을 찍고 달아났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군사들이 뒤쫓아갔을 때는 어느새 묵은 숲속으로 달아나 버린 후였다. 군사들은 쓰러진 미판왕을 살폈다. 산돼지의 날카로운 이빨에 경동맥을 관통당해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려서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미판국의 군영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혼란스러웠다. 미판왕의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인웅왕은 매우 두려워했다. 상스럽지 못한 징조다. 인웅왕은 창견별에게 사람을 보내어 미판왕이 죽은 사실을 알리고 군사를 거두어 죽일로 후퇴했다. 미판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창견별은 예정보다 거사를 앞당겼다. 미판왕의 죽음으로 더 이상 미판군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게 됐고 겁 많은 인웅왕은 언제라도 군사를 거두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50현모 숭례와 함께 도성에서 난을 일으킨 창견별은 어린 왕을 사로잡기 위해서 궁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궁 안을 이잡듯이 뒤졌는데도 왕의 행적은 묘연했다. 이때는 일찍이 창견별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문의 숭례가 낌새를 채고 어린 왕을 호위하여 이미 도성을 빠져나간 후였다. 도성을 빠져나온 문의 숭례는 신공왕후에게 전령을 보내 창견별의 반란을 알렸다. 그리고 난파에서 배를 띄워 어린 왕과 함께 비후국으로 향했다. 한편 왕후는 삼천의 군사를 실은 선단을 이끌고 번마루 가는 도중에 미판국과 인웅국이 공모하여 군사를 일으켰다는 급보를 듣고 다시 배를 돌려서 난파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왕후의 선단이 난파 인근 해상에 이르렀을 때 문의 숭례가 보낸 전령이 당도했다. 그로부터 창견별이 난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왕후는 당황하지 않았다. 신공왕후는 주위의 군사들과 함께 대책을 의논했다. 이때 대신 황전별이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미판왕이 변개로 목숨을 잃어서 미판 군사들은 모두 본국으로 귀환했다 하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인웅국의 군사들이온데 인웅왕은 성격이 소심하여 함부로 군사를 움직이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가 미판왕이 죽은 후로 군사를 물려 죽일로 후퇴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사옵니다. 그러니 난파로 돌아가서 주변 소국들의 군사들을 집결시킨 후에 도성을 공격한다면 창견별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신공왕후는 황전별의 의견을 쫓아 난파에 상륙한 후에 이웃 나라들의 전령을 보내어 군사를 모았다. 대화국과 혈맹관계를 맺고 있던 장전국과 활전장협국 그리고 주변의 무수한 소국들이 왕후를 돕기 위해 군사를 보내왔다.
게다가 변경에 나가 있던 노갸별도 휘하 군사 5천을 이끌고 난파로 달려왔다. 이처럼 신공왕후 휘하에 모여든 군사의 수요가 도합 2만에 육박했다. 그녀는 노가별을 선봉을 하여 대화성으로 호기 있게 쳐들어갔다. 창견별은 신공왕후의 발빠른 대응에 당황했다. 그로서는 반격에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 아직 민심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고작 3천의 군사로 신공왕후를 지지하는 연합군을 맞아 싸우는 것은 실로 무모한 일이었다. 사세가 불리함을 깨달은 창견별은 50현모숭례와 함께 몇몇 신복들과 가솔들을 데리고 성을 빠져나와 인웅왕이 머물고 있는 죽일로 도망쳤다. 이래서 신공왕후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도성을 다시 찾았다. 죽일에 도착한 창견별은 50현모숭례와 함께 인웅왕 앞으로 나갔다. 왕후의 군사에게 도성을 빼앗기고 이곳까지 도망쳐 왔사옵니다. 인웅왕은 신공왕후가 도성을 탈환했다는 말을 듣고 얼굴이 흑빛이 됐다.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 앞으로 있을 왕후의 반격을 어찌 감당한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그녀에게 머리 숙이고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겠는가? 창견별은 인웅국이 항복하도록 놔둘 수 없었다. 인웅왕이야 나라를 들어 바치고 충성을 맹세하면 살 길이 열릴 수도 있겠지만 자신은 신하된 자로서 대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왕후의 분노는 산을 태우고 강을 뒤엎고도 남사옵니다. 사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옵니다. 인웅국을 지키려면 목숨 걸고 싸우는 길밖에 없사옵니다. 창견별의 엄포를 듣고 잔뜩 겁을 먹은 인웅왕이 물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겠소? 이곳 죽일은 많은 군사를 맞아 싸우기에 적당치 않은 곳이옵니다. 군사를 물리어 토도와 남쪽에 진을 치옵소서. 그곳은 앞에는 강이 흐르고 뒤로는 험준한 산을 등지고 있어 적은 군사로도 대군을 막을 수 있는 요지이옵니다. 인웅왕은 할 수 없이 창견별의 말에 따라 토도와 남쪽으로 군사를 물려 진영을 만들었다. 이 무렵 왕을 보위하며 비후국으로 피신했던 문해숭례는 비후국 왕에게 구원군 5천을 얻어서 난파로 돌아오고 있었다. 난파에 당도한 문해숭례는 왕에게 호위병을 붙여서 도성으로 보냈다. 그리고 신공왕후의 명을 받고 달려온 무진웅의 군사와 합세하여 인웅국 정벌에 나섰다. 문해숭례의 군대가 산배를 지나 토도와의 북쪽에 이르자 인웅왕은 장군 웅지를 선봉으로 삼고 창견별과 50현모숭례에게 좌우를 맡겼다. 토도와 북쪽에 진을 친 문해숭례는 무진웅과 더불어 망루에 올라 적의 형세를 살폈다. 아무 말 없이 강 건너를 응시하고 있던 두 사람의 모습은 사뭇 대조적이었다. 문해숭례는 길게 늘어진 백발머리와 흰 수염, 그리고 이와 어우러지는 깊고 맑은 눈을 가져 선풍도걸의 분위기를 풍겼다. 그에 비해 무진웅은 등잔만한 커다란 눈과 황소와 같은 어깨에 고집스럽게 담은 잎이 타고난 무인의 모습이었다. 문해숭례는 손에 쥔 부채를 들어 적의 진영을 가리켰다. 군기가 흩어져 있고 군사들이 술렁거리는 것으로 볼 때 인웅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어. 이번 싸움은 우리가 크게 이길 수 있을 것이요. 무진웅은 만면에 화색을 띠며 바위가 굴러가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당장 요절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이면 저들 또한 죽게 살기로 덤빌 것이요.
그리 되면 우리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요. 조급해하는 무진웅과는 달리 문해숙래는 여유가 있었다. 무슨 묘안 이라도 있으십니까? 문해숙래는 무진웅의 물음에 그저 미소를 머금을 뿐이었다. 막사로 돌아간 문해숙래는 신복인 사산오계를 불렀다. 지금 인웅군 진영으로 가서 내가 이르는 대로 하게. 사산오계는 갸름한 얼굴에 얇은 입술, 가는 눈을 가진 인물로 문해숙래의 모사였다. 지략이 뛰어날 뿐 아니라 변설에도 능해서 그가 세치혀를 놀리면 아무리 마음이 바위같이 굳센 자라도 설복시킬 수 있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일을 성사시키고 오겠습니다. 자네만 믿네. 사산오계는 문해숙래의 명을 받들어 막사에서 물러나왔다. 한편 인웅군 선봉장 웅지의는 대화군이 나타나자 군사들을 이끌고 싸울 태세를 갖췄다. 그대들이 이곳에서 적병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차라리 나가서 싸우다 죽는 쪽을 택하겠다. 내가 앞장설 것이니 모두 나를 따르라. 웅지의의 비장한 계를 듣고 인웅국의 군사들은 피가 끓어올랐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 이제 남은 길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뿐이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 했다. 곧 강을 건너 저들을 칠 것이니 모두 준비하라. 웅지의가 공격을 선포하자 인웅국의 군사들은 잔뜩 긴장하여 무기를 단단히 거머쥐었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만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그때였다. 대화군 진영에서 백기를 든 사람이 말을 달려 나오더니 강을 건너오기 시작했다. 웅지인은 의하여 군사들을 잠시 대기시켰다. 백기를 들고 강을 건너온 사람은 바로 사산오계였다. 웅지의 앞을 당도한 사산오계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화친을 청하러 왔소. 귀국의 왕을 만나게 해주오. 웅지의는 일단 공격을 보류한 후에 사신을 왕이 있는 중군으로 데리고 갔다. 인웅왕은 대화국이 화친을 요청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으로 사신을 맞이했다. 사산오계가 인웅왕에게 예를 갖추고 아뢰었다. 저희 왕후께서는 천하를 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린 왕을 잘 보필하여 나라를 안정시키기를 원하실 뿐이옵니다. 이번에 군사를 보내신 것도 혹 귀국에서 우리나라를 칠까 염려하셨기 때문이옵니다. 만일 양국이 지난날처럼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화목하게 지낸다면 양국 백성들의 홍복이 아니겠사옵니까? 이 말을 듣고 인웅왕은 100년 묵은 근심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왕후께서 그리 생각하신다니 내가 어찌 그 뜻을 거스릴 수 있겠소? 인웅왕은 쾌히 화친을 생각했다. 사산오계는 뜻대로 일이 잘 되어가자 승부수를 던졌다. 실로 명철한 판단이옵니다. 그렇다면 양군이 서로 시위를 끊고 무기를 강물에 버림으로써 싸움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에 창견별이 즉각 나서며 반대했다. 이것은 저들의 관계가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무장을 해제시킨 후에 힘들이지 않고 제압하려는 의도입니다. 사산오계는 모욕을 당한 사람처럼 분개하며 말했다. 그대는 참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구려. 정 그렇게 못 믿겠다면 우리가 먼저 시위를 끊고 무기를 버리겠소. 인웅왕은 자칫해서 화친 협상이 어그러지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급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궁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귀국에서 믿음을 보여준다면 우리도 당연히 따를 것이오. 창견별이 다시 나섰지만 왕이 손을 들어 제지하는 바람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사산오계가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자 문해숙래는 장수들을 불러 영을 내렸다. 모두 머리를 올려 묶은 연후에
각각 여분의 시위를 머릿속에 숨기도록 하라. 다음날 대화국의 군사들은 문해 숭례가 이른 대로 준비하고 강가에 도열했다. 그리고 인웅국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일제히 활시위를 끊고 창칼을 강물에 던졌다. 언덕 위에서 이를 확인한 인웅왕은 웅지의에게 손짓을 했다. 왕명이 떨어지자 웅지의는 군사들에게 영을 내려 활시위를 끊고 병장기를 강물에 버리게 했다. 장견별은 이를 보고 홀로 탄식했다. 이제 인웅국의 운도 다 했구나. 인웅국 군사들이 시위를 끊고 무기를 버리는 것을 본 문해 숭례는 기수에게 깃발을 흔들게 했다. 이를 신호로 대화국의 군사들은 일제히 머릿속에 숨겨두었던 여분의 시위를 꺼내 활에 메고 숲을 속에 숨겨두었던 창칼을 찾아들었다. 그리고 재빨리 강을 건너 인웅국 진영을 들이쳤다. 인웅왕은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장견별을 보며 한탄했다. 어리석게도 그대의 말을 듣지 않아 저들에게 농락당했구려. 이제 무기가 없으니 어찌 싸운단 말이오. 장견별이 다급히 하려였다. 맨손으로 저들과 맞설 수는 없사옵니다. 일단 퇴각 명령을 내리셔야 하옵니다. 인웅왕은 황망히 군사들에게 퇴각을 명했지만 이미 무진웅이 이끄는 대화의 선봉대가 들이닥쳐 길을 막고 있었다. 장견별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숨겨두었던 무기들을 꺼내 군사들에게 나눠주었다. 하지만 구수가 그리 많잖아 불과 500여 명이 무장할 수 있을 정도였다. 장견별은 500의 군사들을 이끌고 적의 공격을 막아내며 50현모 숭례에게 외쳤다. 어서 폐하를 모시고 이것을 빠져나가도록 하시오. 50현모 숭례는 왕을 보호하며 탈출로를 열고 달아났다. 왕이 달아난 것을 본 인웅국의 군사들은 제각기 살 길을 찾아 도망치다가 대화 군사들의 창칼을 맞고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다. 그 혼란 속에서 장견별도 옆구리에 창을 맞고 생을 마감했다. 문해 숭례는 인웅왕이 달아났다는 보고를 받고 무진웅에게 정병 3천을 주어 추격하게 했다. 인웅왕은 간신히 봉판까지 달아나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의 주위에는 50현모 숭례와 30여 명의 군사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내 헛되이 욕심을 부려 이 꼴이 되었으니 저승에 가서 조상님의 얼굴을 어찌 대한단 말인가? 곁에 있던 50현모 숭례가 왕을 위로했다. 패전은 병가에서 늘상 있는 일이옵니다. 너무 낙담치 마옵소서. 당장은 적의 추격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군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랐기 때문에 50현모 숭례는 왕을 재촉하여 길을 떠났다. 그러나 대화 군사들의 끈질긴 추격을 따돌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인웅왕 일행이 율림을 지날 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인웅왕이 놀라서 돌아보니 대화군의 깃발이 먹이를 발견하고 달려드는 송골매의 날개짓처럼 나부끼고 있었다. 이를 보고 크게 놀란 인웅왕은 말에 채찍질을 가하여 더욱 속력을 냈다. 하지만 말이 아무리 빠르다 한들 화살보다 빠르게 나온다. 인웅왕의 뒤를 따르던 군사들은 대화 군사들이 쏜 화살에 맞아 외마디 비명과 함께 쓰러졌다. 인웅왕은 군사들이 지르는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렸다. 왕이 탄 말은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고구려산 오추마였기에 대화 군사들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왕의 뒤를 따르던 인웅 군사들의 대부분은 이때 화살에 맞아 쓰러졌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자들도 추격군에게 붙잡혀 포로가 됐다.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율림은 피로 얼룩진 살상의 현장으로 변했다.
천리마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진 인웅왕은 뇌전의 나루터에 이르렀다.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달릴 수가 없었다. 말에서 내린 인웅왕은 배를 찾기 위해 강가를 살폈으나 어디에도 배는 보이지 않았다. 망연자실한 왕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왕의 귀에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왕은 추격군이 당도한 줄 알고 모든 것을 체념했다. 왕이 힘겹게 고개를 돌려보니 뜻밖에도 50현모 숭례가 달려오고 있었다. 왕은 그의 모습을 보고 기뻤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50현모 숭례의 경황이 없는 모습으로 볼 때는 그 역시 쫓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마지막 희망마저 날아가 버리자 인웅왕은 삶을 포기했다. 50현모 숭례는 왕에게 다가와 다급하게 말했다. 폐하, 적의 추격병이 쫓아오고 있는데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옵니까? 인웅왕은 축 처진 어깨를 더욱 움츠리며 힘없이 대답했다.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구려. 내 저들에게 잡혀 지옥을 당하는 차라리 이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소. 인웅왕은 50현모 숭례가 손쓸 틈도 없이 시퍼런 강물에 몸을 던졌다. 그때 마침 무진웅이 이끄는 추격병이 나루터에 당도했다. 인웅왕의 죽음을 목격하고 넋이 나간 50현모 숭례는 대화군사들에게 순순히 사로잡혔다. 이렇게 해서 문의 숭례는 반군 세력을 완전히 평정하고 위풍당당하게 토성으로 돌아왔다. 신공왕후는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좌평의 직위를 내리고 많은 금은 보패를 하사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로 대화국은 적대 세력을 평정하고 외의 맹주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었다. 한편 외의 사신으로 갔던 구저는 무사히 바다를 건너 한성으로 돌아왔다. 구저와 함께 입궐한 외의 사신 천웅장언은 근초고왕을 아련했다. 근초고왕은 천웅장언을 환대하고 구저의 노고를 치하했다. 원로에 고생이 많았구려. 그래, 외의 형편은 어떻소? 구저는 진정이 죽은 일과 그간의 외의 상황을 자세히 알렸다. 근초고왕은 진정이 죽었다는 말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다. 왕은 착잡한 마음으로 천웅장언에게 자신의 조의를 전하게 했다. 귀국의 왕은 짐의 처남이자 친우였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지만 가슴 속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본 적이 없다. 이제 그가 죽었다 하니 짐이 그를 대신해서 그의 자손들을 돌보아 주겠다. 근초광은 천웅장언에게 대화국을 잘 돌보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리하여 대화국은 백제를 상국으로 섬김으로써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교역을 통해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이처럼 대화국이 백제의 후원을 등에 업게 되자 외의 여러 소국들은 앞다투어 대화국의 복속을 전했다. 몇 년 후 근초고왕은 동남쪽으로 세력을 넓혀 마한의 잔당을 몰아내고 신라의 영향권에 있던 가락국을 비롯한 진안의 속국들을 복속시켰다. 그리고 가락국을 거점으로 외와의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나갔다. 이후로 외의 사신과 상인들은 가락국을 경유해서 백제를 왕래했다. 백제와 외의 교역 규모가 커지자 근초고왕은
목나 건자를 가락국에 파견했고 외에서는 사사노기를 보내어 이곳에 상주하며 무역에 관한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로써 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백제와 외사이를 오고 가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한편 근초고왕의 총신인 진고도에게는 금지옥엽으로 키운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묘월이라고 했다. 묘월은 흑단 같은 머리에 밤하늘 별빛을 닮아놓은 듯 빛나는 눈과 금방 망울을 터뜨리는 꽃처럼 붉은 입술을 가지고 있었다. 선이 고운 낭창한 자태에서 뿜어져 나오는 태산과 같은 위엄과 기품은 보는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달과 같은 총명함으로 만물의 이치를 두루 꿰고 있었다. 묘월이 재석을 겸비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나라한 고관대작의 자제들이라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매파를 보내어 혼담을 넣어왔다. 하지만 묘월은 집안의 세력만 믿고 거드름을 피우는 귀족의 자제들은 안중에 없었기 때문에 번번이 거절했다. 묘월은 자신이 인정할 만큼 뛰어난 사내가 아니라면 혼인할 마음이 없었다. 이 무렵 마고성에서 해괴한 상소가 올라왔다. 그 내용인즉슨 이러했다. 마고성이 자리잡은 심정산 기슭에 진해가 창궐하여 이곳을 지나가다 물려 죽는 사람이 많았다. 성주는 백성들을 동원하여 진해를 잡으려 했지만 백성들이 진해의 독을 두려워하여 나서지 않아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사들 때까지 몰려들어서 마고성의 백성들은 공포에 떨며 살아야만 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마고성주의 딸까지 진해에게 물려 죽는 일까지 생겼던 것이다. 근초고왕은 상소를 읽고 고심을 했다. 마고성은 신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부였다. 만일 이번 진해 사건으로 인해 성이 황폐화되면 신라를 공략하는 일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다. 근초고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진해를 없앨 방법을 물었다. 그러나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 많은 신하들 중에 속 시원하게 방책을 내놓는 자가 없었으니 왕으로서는 답답할 노릇이었다. 왕은 학식이 풍부하고 견문이 넓은 진고도라면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불러들였다. 하지만 진고도 역시 진해에 대해서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정녕 뾰족한 수가 없다는 말인가? 근초고왕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미아리조차 들리질 않았다. 대전을 물러나와 집으로 돌아온 진고도는 식음을 걸은 채 이 일에 대해서 골몰했다.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본 묘월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버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십니까? 진고도는 딸의 총명함을 아는지라 자초지종을 상세히 털어놓았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묘월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다.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제가 일러드린 대로 하면 근심거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묘월이 방책을 말하자 진고도 입가에는 웃음이 번졌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진고도는 궁으로 달려가서 묘월에게 들은 대로 왕에게 말했다. 진해는 오공 또는 도충이라 불리기도 하고 다리가 많아서 백족이라 불리기도 하옵니다. 주로 삼림이나 축축한 곳에 살며 야밤에 활동하고 머리에 독을 품고 있사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물리면 격심한 통증과 함께 물린 곳이 부어오르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게 되옵니다. 예부터 진해가 마을을 침범하면 마을 사람들은 상스럽지 못한 징조로 여겨 구술하여 몰아내었다고 하옵니다. 그렇다면 진해를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오? 예, 진해와 상극이 되는 것은 바로 닭이옵니다. 닭은 가장 먼저 일어나 새벽을 날리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양기가 강한 영물이옵니다. 닭의 양기로 진해의 음기를 누를 수 있사옵니다. 왕이 듣고 보니 진고도의 얘기가 그럴듯했다. 왕은 기뻐하며 진고도를 치하했다. 역시 경이라면 알아내리라 믿었소.
실은 이 모두가 신의 여식이 일러준 것이옵니다. 왕은 진고도의 말을 듣고 감탄했다. 그대의 여식이 총명하다는 소문은 짐도 익히 듣고 있었소. 내 꼭 만나보고 싶구려. 왕은 즉시 마고성에 전령을 보내어 진해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마고성주는 백성들에게 집집마다 닭을 키우라고 영을 내렸다. 심정사는 금방 닭으로 가득 찼고 얼마 안 가서 진해는 자취를 감추었다. 이후로 심정사는 닭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린다고 해서 계명산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다는 복을 받은 근초광은 진고도에게 명하여 묘월을 궁으로 들이게 했다. 묘월은 왕명을 받들어 성장을 하고 대전에 나타났다. 마치 월궁의 선녀가 지상에 하가한 것처럼 온 궁안이 환해졌다. 근초광은 그녀의 미모에 감동하여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가히 백제 제1의 미인이라 칭할 만하구려. 총명함과 함께 아름다움까지 갖추었으니 태자비로 손색이 없겠소.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오? 근초광은 진고도를 보며 물었다. 진고도로서는 자신의 딸이 태자비가 되는 영광을 마다할 리가 없었다. 부족한 저의 여식을 어여삐 보아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소신이 어찌 폐하의 명을 거역할 수 있겠사옵니까? 이리하여 묘월은 태자 여수와 혼인을 하게 됐다. 묘월 또한 여수라면 남자로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혼인은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혼인날 예복을 차려입은 태자의 늠름한 부모와 태자비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태는 오래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눈길을 끌었다. 이 한 쌍의 선남선녀를 축복하는 뒤 하늘에서 오색 뭉게구름이 피어올랐다. 출연 이선영, 이완호, 정기항, 탁원재, 박상일, 유만준, 권혁수, 송도영, 김익태, 황윤걸, 기경옥, 박태호, 문관일, 원호섭, 곽윤상, 이장원, 박영화,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31부 대화의 백제 편이었습니다.